자, 그러면 이번 시간 저희 유형 자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자산의 취득과 처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이다라고 했을 때 유동 자산의 당좌 재고를 배우고 오신 거고 비유동 자산입니다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온 거죠. 비유동 자산은 투, 유, 무, 기 이렇게 될 텐데 투자 자산 어디 갔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배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토지나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자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이고 토지나 건물을 샀을 때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 부동산인 거고 내가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유형 자산인 거잖아요. 약간의 그런 목적들에 따라서 불려지는 명칭이 좀 다를 뿐이고 투자 자산이다라고 했을 때 투자 부동산 정도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개정 과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미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 충분하게 문제도 출제가 되고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투자 자산이 무엇인지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보시면 되겠어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 보세요. 실무 프로그램에. 우리는 이론을 풀면서도 실무를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다 라고 하는 파트에 가서 보시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투자 자산의 종류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들이 1년 이내다라고 하면 당좌 자산에서 검색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투자 자산 코드에서 검색되고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투자 자산 계정들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 자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나눌 얘기가 없더라. 그래서 갑자기 비유동 자산 들어오면서 훌쩍 뛰어넘어서 유형 자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형 자산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 평가, 처분 이렇게 3단계를 나누고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취득할 때의 이런 취득 원가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나눠 보겠죠. 근데 사실은 취득할 때에도요, 단순하게 어떤 A라는 자산을 취득할 때 플러스 알파의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지는 내용들도 있지만 한꺼번에 일괄해서 구매를 할 때도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문제를 또 풀어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가다라고 하면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테고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철거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뭐가 있겠어요? 돈 받고 말 그대로 매각하는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한 이후에 후속적 지출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원가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합니다. 이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아이들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변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이제 수선비로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감가상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산이 갑작스럽게 가치가 떨어졌을 때의 그런 손상차손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유형자산에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이제 이런 내용들부터 한번 차근차근 밝혀가 보자. 라는 얘기죠. 자, 취득원가. 물건에 부대 비용을 더해서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이거 너무 다 잘 알죠. 근데 막상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하려다 보면요. 케이스도 많고 중간에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포함하지 않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구분할 줄을 아셔야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최초의 취득 시점에 취득원가로 측정하면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액 시가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건물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예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보통예금, 그 다음 외상으로 하다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아니죠. 약소감을 발행하다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계정에 대해서 이렇게 미지급금을 쓰고 있다는 것도 주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자산에 대해서 취득을 했을 때 이 취득한 가격을 내가 돈으로 주면 참 편했어요. 근데 돈으로 주지 않고서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 현물출자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내 회사 주식을 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 회사 주식을 주게 되었을 때 이 주식은 자본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으로 기록합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액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기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항상 액면가액만큼이 건물의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가격은 시가, 공정가액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공정가액과 주식의 액면가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부분은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현물 출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짜로 증여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 공짜로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취득세는 회사에 현금으로 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취득세 납부한 것만 가지고서 그 건물의 가치가 그 취득세 납부한 액수만큼이다? 아니죠. 실질적 그 건물의 가치는 사실은 무상으로 받은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을 때 자산 수증 이익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고요. 이 자산 수증 이익이 바로 그 자산의 시가, 공정가액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매입할 때의 취득세 같은 부대 비용들을 우리가 포함을 하셔서 자산의 취득 가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 출자라든가 자산에 대한 무상으로 증여나 수증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내용까지 이야기해 보았고요. 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취득했을 때 공정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토지만 이렇게 달랑 취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토지도 같이 취득하지만 여기에 누군가 알박기 형태로 건물을 가지고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요, 여기에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세요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건물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서 토지와 건물을 공정가액에 따라 각각 따로따로 쓰세요라고 한다는 건 이 건물을 내가 취득한 이후에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토지와 건물을 각각 유형자산 안에 내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회사가 지급한 현금이 한꺼번에 구매를 했을 때 10억 원을 지급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의 가격이 얼마고 건물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내 멋대로 5억 5억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땅값은 저렴한데 주변의 건물보다 이 건물이 훨씬 더 좋은 건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지가 현재 시가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 정도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의 가격이 16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억짜리 자산을 10억 주고 샀으니까 엄청 잘 산 거긴 하는데 이 토지의 가격을 얼마로 봐야 되느냐? 4억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겠죠. 전체 얘는 2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얘는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재고자산에서도 한꺼번에 일괄해서 구매할 때 안분 계산하세요 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자, 현금 10억 원을 줬다라고 했을 때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20%인 2억 원이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한 거고요. 나머지 8억 원어치가 건물의 대가를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시중의 가격에 따라 우리가 나눠줘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철거해 버릴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회사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쓰지 않아요. 왜? 이 건물은 들어오자마자 생략, 사라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취득할 때 사온 건물, 물론 건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긴 했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난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토지만 취득한 형태로 본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토지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장부 안에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기록하게 되는 경우들이에요. 기록을 할 때는 당연히 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건물을 기록하지 않는 상황은 모두 다 토지의 취득을 위해서 희생된 가치로 보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넣게 되는 상황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다라고 해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요. 내가 이런 건물을 혼자서 뚝딱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돈 다 들여서 내가 이렇게 10억 원의 현금을 다 쏟아 부어서 지을 수 있으면 너무나 땡큐했을 텐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 옆에 똑같은 건물을 나도 지으려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다 보니까 나는 5억 원만 내 돈으로 하고요. 나머지 5억은 대출을 받았어요.
자,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짓는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만 지을 수는 없잖아요. 반은 내 돈이고 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짓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10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대출받은 금액도 이 자산의 취득원가로 넣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생기게 되냐면 대출을 받은 부분은 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우리 특정 차입 이자다라고 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회사가 대출 이자를 냈다라고 한다면 많은 회사들이 이자를 내고 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요라고 부르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차입한 이런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도 항상 이 이자에 대해서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해당하는 이자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화 대상이 되는 금융 비용이다. 즉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될 금액이라는 거예요. 항상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는 항상 그 공사는 내년에 완공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해년도에 이미 완공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원가가 아닌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공되기 전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간 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건물로 바꿔주고 그 다음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상으로 취득을 할 때 자산 수중이 공정가치다. 현물 출자도 공정가액이다. 이미 이야기했고요. 자, 불가피한 유가증권의 취득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내가 어떤 투자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서 취득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취득하는데요. 차를 취득하러 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차값이 1억 원짜리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차를 구매하고 싶다면 국채도 같이 사가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국채 필요 없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차 사고 싶으면 나라가 이 국채를 반드시 같이 껴서 팔으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국채에 대해서 지금 국채 액면에 쓰여진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1,0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 액면 1,000만 원짜리를 나보고 사라는 얘기구나. 아, 그래 알겠어 라고 하고서 여러분들이 이 액면 1,000만 원짜리에 대해서 내가 취득을 했다가 사실 나는 얘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고 바로 즉시 처분해 버리려고 해요. 근데 즉시 처분을 하는데 처분할 때 사자마자 바로 처분했거든요. 근데 얼마만 주냐면 800만 원만 준다라는 거예요. 야, 아니 내가 방금 전 1초 전에 1,000만 원에 샀는데 다시 매각한다니까 800만 원만 주는 건 이건 무슨 꼴이야? 내 200만 원이 클릭 한 번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네? 라고 했더니 아, 이게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야. 이런 차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국채에 대해서 현재 시가는 물론 800이지만 액면가액으로 사서 좀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끔 하라는 거죠. 자, 보통의 회사들은 얘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즉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처분하면서 보는 손해 200만 원도 역시나 뭐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다. 이런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희생이 되는 돈이다. 따라서 취득원가에 이렇게 차액인 200만 원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회계에서 혹은 세무 2급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차량에 대한 취득은 생략을 하고 내가 이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국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사는 이것을 판매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국채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를 얼마로 써야 되느냐? 보통은 현금 1,000만 원을 냈으니까 액면 1,000만 원짜리 사와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800으로 이 유가증권 국채의 시가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돈이니까 나머지 200은 차량 운반구로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처럼 자산에 대한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과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즉시 팔았다라고 해서 차액만 취득원가로 넣는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겠죠. 자, 차액을 넣는 거지 국채 매입 가격 전체를 다 넣는 건 아니었어요. 차량의 가격이 1억 200이다라고 했었지 1억 1000만 원이 된 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국채 매입 가격을 다 취득원가에 넣는 게 아니라 그 국채 액면가액과 공정가액,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다는 거 문장을 읽으실 때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를 위한 직접 관련 원가와 관련 지출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이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는 항목도 있지만 제외돼야 되는 항목들도 있으니까요. 이걸 잘 구분해 주세요. 자, 우리에게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될 항목을 보기에 1, 2, 3, 4번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 자주 나왔죠. 물론 세무 1급도 물어볼 수 있지만 세무 1급은 이 내용들을 박스 안에 넣어놓고서 액수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항목만 박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취득원가에 제외되는 항목들도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골라낼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와 관련해서 내가 뭐 새로운 카페를 차릴 거다 아니면 어떤 회의실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설치 장소를 위한 준비한 지출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자 이거죠.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는데 9억 아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리모델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런 비용들을 다 처리를 했을 때 새로운 자산이 새로운 자산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옆에 있는 수리가 전혀 안 된 건물들보다 가치가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외부 운송 취급비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외부로 이렇게 우리가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반비죠. 자, 그다음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치비. 만약에 에어컨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에어컨 내가 직접 설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전문기사님 모셔다가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런 비용들도 내가 에어컨을 100만 원에 샀어 라고 해서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치기사님이 오셔서 20만 원에 설치비를 드렸어 라고 한다면 그 에어컨의 취득원가는 12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자,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라든가 취득 관련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들 했을 때 이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원가로 넣게 된다라는 걸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설명을 들으셨죠. 자, 제외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매입 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할 때요. 반품하자 일찍 이렇게 얘기했죠. 자, 내가 매입했던 재고자산에 대해서 반품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매입 환출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재고자산과 관련할 때는 매입 환출이 있었지만 유형자산은 매입 환출이 보이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내가 100만 원짜리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100만 원짜리 기계에 대해서 불량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반품시켰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 기계를 산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100만 원짜리 샀는데 100만 원을 반품시켰다, 기계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아예 여기 취득원가에서 제외된다, 만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한 애누리다. 하자가 있어서 깎아달라? 자, 여러분들은 하자 있는 물건을 사겠어요? 사실상 그럴 일이 별로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회계 기준서에 매입 할인만 나온 거예요. 매입 할인이라는 건 뭐예요? 30일 중에 언제든지 갚아도 좋지만 만약 열흘 안에 갚으면 2% 깎아줄게요. 이런 우리의 조건을 달고서 내가 기계를 구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계를 구매했을 때 100만 원짜리 기계를 구매해 놓고서 외상 구매했다가 10일 안에 갚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2% 깎아줘서 실질적인 그 기계장치의 취득 가격은 100만 원이 아니라 98만 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매입 할인 이외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한다는 건 이미 기존의 시설이 완공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완공이 된 상태면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자, 또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자, 소개한다,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 선전비로 따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취득원가에 넣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제외되는 거 마저 보고 갈게요. 역시나 여기도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라고 해서 이 직원 교육훈련비가 나와 있죠. 자, 재고자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재고자산 때도 요 관리 원가라든가 그 다음에 간접원가. 근데 조심할 점은 재고자산은 기타 원가에 대해서 취득원가에 넣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할 때 유형자산은 어때요? 기타 일반 간접원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타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취득원가에서 제외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고자산은 기타 원가에 대해서 취득원가로 넣고 있었다. 유형자산에서도 기타 원가라고 하면 관리 및 간접원가다라는 표현이 붙을 때 기타 일반 간접원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주의를 하시면서 조금 문장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드렸죠. 건물 지을 때 10억짜리 건물을 내 돈 100%를 들여서 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자, 조심하실 점. 취득세 등록세는 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바로 재산세예요.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취득한 이후에 내가 보유하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과 공과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재산세에 대해서 뭘로 넣지 않도록 이 취득원가에 넣지 않도록 반드시 꼭 조심해 주시고요. 재산세처럼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동차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동차세다라고 하면 자동차의 취득세랑 또 달라요. 자동차의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겠지만 이런 자동차세는 내가 취득하면 이후에 보유하면서 내는 돈이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세금이 아닌 보유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이런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취득원가로 넣지 말아라.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자, 이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되죠. 경제적 사용이 이미 종료가 된 이후래요. 그럼 자산의 가치가 제로인 상태예요. 제로인 상태. 근데 그 제로인 상태를 다시 원상 회복을 위해서 발생하는 복구 원가와 충당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 복구 원가 비용에 대한 현재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취득 원가가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산의 가치가 소멸되고 소멸돼서 더 이상 자산의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들였더니 새로운 자산이 또 탄생하는 거죠. 자산의 취득원가로 넣을 수 있겠죠. 자, 시운전 원가, 시범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가인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새로운 기계를 하나 사왔어요. 기계가 1억짜리 기계인데 얘가 물건 생산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투입해 줘야 되겠죠. 자, 재료를 탁탁탁 투입을 해줬어요. 재료 구입 비용만 1,000만 원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재료 투입 비용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를 살펴봤더니 잘 돌아가고 있더래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계장치의 가격 1억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서 내가 쓸 수 있는지 내가 거기에 대한 시범하는 이런 시운전비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계의 가치가 1억 원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조심하실 점이 있죠.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요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재료비를 들여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을 했잖아요. 생산하다 보니까 멀쩡해. 팔아도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범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서 팔아본 거예요. 팔았더니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느냐라고 했더니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아무래도 재료비 1,000만 원어치를 다 들였다고 해서 이걸 다 판매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써보고서 괜찮고 다 하다 보니까 남은 물건 팔아서 한 800 정도 건졌나 봐요. 그러면 이 800에 대해서는 내가 이 기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운전 재료를 가지고서 생산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럼 얘도 어디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취득과 관련이 됐다는 거죠. 그럼 취득과 관련된 이 수익에 대해서는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이렇게 차감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1,000만 원의 재료비에 수익 800을 감안하고 나면 실제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은 200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억 200만 원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시운전 과정에서 생산이 된 재화의 순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